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제가 받은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떨어지는 환율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며 언제까지, 즉 올해는 물론 내년의 환율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 환율 문제와도 영향을 받습니다만 주식시장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많이 출렁거리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몇 주 전 미국 기술주, 애플 등을 비롯한 이 미국의 나스닥을 중심으로 급락, 정확하게는 9월 2일 저녁이었죠. 9월 2일 날 현지 시간 나스닥을 중심으로 기술주 급락이 이어지면서 그 이후 전 세계 주식시장은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동안 돈의 힘, 즉 유동성의 힘으로 경제는 아주 엉망인데 오직 돈의 힘으로 크게 상승한 이 주식시장이 드디어 마침내 버블, 거품이 붕괴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고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반대로 주식을 아직 투자하지 않은 분들은 더 떨어졌을 때, 폭락했을 때 그때 주식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환율 문제, 두 번째는 바로 버블 붕괴, 주가 폭락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리포터들 최근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보고서가 아주 쉽고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길래 오늘은 그 두 가지 보고서를 중심으로 조금 전에 제가 받은 가장 많은 질문 두 가지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첫 번째는 환율 문제입니다. 자, 이 보고서는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는 다 IBK 투자증권입니다. 참고로 저는 IBK 투자증권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달러 하락의 주요한 원인을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펀더멘털 요인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 체력이 나아졌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중국 위안화 환율도 영향을 받습니다. 즉 중국 위안화도 강세, 위안화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은 같은 경제권에 속하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가장 최대 수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위안화와 한국의 원화는 일종의 동조화 현상이 있다. 이 점도 좀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약달러. 자,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엄청나게 풀어지면서 공급이 되면서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마 궁금해 하실 것들은 첫 번째일 겁니다. 왜 한국의 펀더멘탈이 나아진다는 뜻인가? 왜 나아질까? 경제가 엉망인데? 라고 이제 의아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참고로 오늘 이 보고서는 박오키 IBK 투자증권의 박오키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문건의 보고서다. 참고하시고요. 먼저 한국의 펀더멘탈 요인, 즉 한국의 펀더멘탈 경제 체력이 나아졌다. 이 요인은 최근 우리가 코로나 확산, 재확산, 자, 이것이 좀 주춤거렸죠. 즉 조금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영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전 세계가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다. 여행을 못 하죠. 한국도 해외에 나가서 돈을 많이 쓰는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GDP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대비를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 공항이 막혔으니까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쓰는 돈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한국의 경상수지에 보탬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전 세계가 돈을 풀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또 희망과 기대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또 기대와는 결과가 좀 많이 늦어지는 감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기대와 더불어 한국 경제, 특히 요즘 보면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이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 바로 배터리에 대한 가장 많은 공급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죠. 또 바이오, 코로나 진단 키트 등등으로 인한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올리고 있다. 자, 그것 때문에 원화 강세 현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 역시는 이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자, 그 이후에 경제 회복이 중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빠르다. 또 내수 경제에 엄청난 인구가 많으니까 회복도 좋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같은 경제권인 한국에도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원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 역시도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엄청난 여행을 많이 하죠. 경제가 좋아지면서 중국, 또 1인당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엄청난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공항이 막히면서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쓰는 돈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민들의 해외 관광 제한으로 인한 경상수지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중국의 위안화 가치 상승, 그것이 한국의 원화와 동조화되면서 커플링 현상이라 그러죠. 동조화되면서 원화 강세, 달러 약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달러가 엄청나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죠.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죠. 이 FOMC에서 앞으로 물가 목표제 2%를 잘 지키겠다. 그리고 이 물가가 설령 기대만큼 잘 관리가 안 되더라도, 즉 물가가 기대보다 많이 오르더라도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장기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선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약달러 현상이 지속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세 가지가 합쳐져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 이렇게 떨어지는 원달러 환율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며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어디까지 떨어질까 라는 것을 적어도 올해는 한 1150원 정도, 1달러가 1150원 정도를 바닥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의 원달러 평균이 1148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수준까지를 올해 저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50원 수준이 이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올해 2020년 올해 환율의 바닥 수준이다. 그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올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기만 할 것인가? 또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4분기 정도에는 주춤할 것이다. 하락세가 주춤하고, 그러나 다시 내년에 들어가면 추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1150선을 바닥으로 움직이면서, 그러나 4분기에는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쩌면 1150원 선도 무너지면서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올 4분기의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주춤한다. 즉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은 올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질수록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 이것들이 격화될 수 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하는 경제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가치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에 조금 오를 수 있다. 이 이야기.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가을을 지나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에는 이 코로나는 크게 보면 호흡기 질환, 감기의 일종이죠. 이것이 다시 재확산이 커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또 달러 가치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유럽 문제입니다. 영국의 유럽 연합 이탈, 즉 이 협상이 올 연말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노딜 브렉시트가 지속될 것 아닌가라는 우려. 자, 이 세 가지 것들이 결국 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가치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죠. 그렇지만 이 보고서의 전체적인 기조는 4분기에 달러 가치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닥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가면요. 2021년 내년에는 이 원달러 환율이 1150원도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추가 하락을 또 전망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이제 겨울을 지나면 내년에 봄이 오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꺾일 수가 있고 올겨울에 확산세가 좀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년에는 다시 날이 따뜻해지면 확산세가 좀 떨어질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백신이 개발되고 더구나 상용화까지 되면 이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코로나가 훨씬 감소할 것이다. 또 두 번째는 한국 경제 역시도 수출로 먹고서는 한국 경제가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조금 나아지면 수출로 먹고서는 한국 경제도 아주 크게 영향을 받겠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 즉 원화 가치가 오를 수 있다. 세 번째는 역시 달러입니다. 달러 공급이 앞서 우리가 확인한 연준에서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돈을 계속 풀겠다.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인해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달러 공급이 많아질 것이다. 그것 역시도 달러 약세의 원인이 된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는 올해는 한 1150선을 바닥으로 움직일 것이다. 4분기에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내년으로 가면 다시 1150선도 아마 그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달러. 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과 바로 이어지는 버블 붕괴, 주가 폭락, 이 유동성의 함정. 자, 이 보고서와 같이 연결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두 번째 보고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마찬가지로 IBK 투자증권에서 발행된 건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버블의 미래. 유동성의 명가함. 모든 것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유동성도 마찬가지죠. 이 돈의 힘이라는 것이 때로는 치료제가 되지만 때로는 큰 병의 원인이 된다. 이것을 유동성의 명가암으로 표현했고요. 자, 이 보고서는 김예은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간단하게 주제별로 목차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한도 끝도 없는 유동성.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한도 끝도 없는 유동성, 그 효과는 어땠을까? 지금 그 효과가 어떻게 잘 전파되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유동성 버블,
그 끝은 어디일까, 언제일까, 어느 정도일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 번째 있겠죠. 자,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한도, 끝도 없는 유동성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위축된 경기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경제가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위에 그림은 OECD 선진국 그림이고 아래 그림은 또 신흥국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두 개를 연결시켜 보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 악화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성장률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나라별, 국가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이 막대 그래프들은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올해 국가 성장률이 얼마나 하락할 것인가를 전망한 표입니다. 심지어 15% 마이너스 15%가 넘는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이네요. 자, 오른쪽으로 내려갈수록 국가 성장률 전망치가 양호한 국가입니다. 제일 끝에, 제일 뒤에 한국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의외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계시죠? 어쨌든 한국은 전 세계 팬데믹 코로나 현상 가운데서도 물론 경제 어렵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률이 아주 양호한 상대적으로 그런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재미난 그림입니다. 얼마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었을까라는 건데 이 그림,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이 그동안 주요국 중앙은행, 미국 같으면 연방준비위원회 패드, 그리고 일본 같으면 BOJ, 또 유럽 같으면 유럽중앙A, 유럽중앙은행 등이죠. 자, 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총자산 추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도 생각할 수 있겠고 대체로 이제 중앙은행들은 금융, 돈의 형태로 자산을 가지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채권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채권을 사들입니다. 채권이라는 자산을 사들이면서 대신 돈을 지급하죠. 채권을 샀으니까 돈을 지급해야 되죠. 이런 방법으로 엄청난 채권을 비롯한 많은 다양한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보유할까요? 돈을 풀기 위해서. 자, 돈을 푸는 것은 하나의 금융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저금리와 자산을 확대하면서 돈을 푸는 것. 이 재정정책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큰 두 가지 축이다. 먼저 이해하시고, 자, 어쨌든 이 그림에서 보면 잔잔했던 산이 어느 날 갑자기 치솟는 것을 융기 현상을 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올 한 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돈이 이 그림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그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공급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있다가 해마다 비슷비슷하게 조절하고 있다가 올해에 엄청나게 정말 눈에 바로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얼마나 쏟아부었을까요?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원화로 9,000조 원입니다. 9,000조. 자, 9,000조입니다. 9,000조 원에 해당하는 거의 일경에 해당하는 돈을 올 한 해, 아직 한 해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난 3월 이후니까 무려 한 반년 정도 사이에 무려 1경에 가까운 돈을 미국에서 쏟아 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래 파란색 그림, 또 그 아래 그림들은 유럽중앙은행, 또 일본중앙은행이 얼마나 돈을 뿌렸는지, 즉 자산을 확보하면서 사들이면서 얼마나 돈을 뿌렸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림에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OECD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가릴 것 없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돈을 다 공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덕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주가지수 상승으로 연결되었다.
자, 이것이 2020년 올해 코로나 이전 주가이고 이게 확 떨어졌죠. 확 떨어진 다음에 다시 거의 수직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거의 V자 상승이죠. V자 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고 전체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국면, 이것을 이제 조정으로 보아야 할까, 폭락의 시작으로 보아야 할까, 이 점들을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 유동성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그림 보십시오. 위에 이 그림은 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렇게 크게 증가되었죠. 그런데 아래쪽에 반대로 움직이는 선이 있습니다. 이 간격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게 통화승수입니다. 이 선이 통화승수인데, 통화승수는 뭐냐면 우리가 돈이 경제에 공급이 되면 사고 팔고 거래가 많아지면서 이 돈이 사용되는 빈도가 훨씬 증가합니다. 이게 통화승수거든요. 자, 그런데 유동성은 이렇게 증가하면서 반대로 통화승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이 경제로 가고 있지 않다. 어느 장롱에 잠겨 있든지 은행 통장에 잠겨 있든지 주식에 가 있든지 다른 부동산에 가 있든지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게 하는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 그림도 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 파란 선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거의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이게 잉여 유동성인데요. 이 잉여 유동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잉여 유동성은 어떤 겁니까?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시중에 깔려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통화승수가 감소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 과연 그 효과는 어떨까? 사실 이것은 앞에서 보았습니다. 돈이 경제에 가지 않고 주식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MSCI 지수인데요.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가리지 않고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완전히 폭락했다가 완전히 급등하는. 자, 돈이 어디로 왔다고요? 주식시장, 자산시장으로 거의 다 왔다. 많이 흘러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시장에 주식시장에 거품을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상승했다. 선진국이든 신흥국을 가리지 않는다.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 풍부한 유동성 환경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자, 미국에서 몇 주 전에 앞으로 소위 목표 물가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입니다. 미국 사상 최초 목표 물가제라는 용어 자체가 계속 상당 기간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저금리를 지속하겠다. 최소한 내년은 아니다. 저금리를 올리는 시기는 내년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최소한 아주 짧게 잡아도 내년까지는 저금리 유동성 공급은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어떨까? 앞으로 지금까지 경제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경제 효과가 계속 커질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공급되면 또 이 공급된 돈들이 상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상승하면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림 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미국의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이 파란색 그림은 돈이 엄청나게 공급됐다는 걸 뜻하는데,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 희미한 그림은 물가입니다. 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자, 이 그림은 계속 이제 통화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움직이는 이 희미한 선은 물가입니다. 반대로 움직이죠. 자, 이 물가는 미국보다도 유럽의 물가가 더 살아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거의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지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유럽의 경제는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도 그동안에 엄청난 돈의 공급 유동성이 경제를 개선시켰을까? 아니다라고 이 보고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글로벌 교역량을 보겠습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글로벌 교역량은 아직도 뚝 떨어진 채로 제로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에서 크게 헤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뭐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전부 자산시장으로 왔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에 관한 표인데 보시다시피 다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미국 20개 도시, 20개 도시 주택 가격 역시 상승하고 있지만 오름폭은 다소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르내림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돈이 자산 시장, 그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오름세, 전반적인 오름세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점을 확인할 수 있겠고, 주식시장의 영향은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말할 것도 없었고요. 자,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챕터, 유동성 버블 그 끝은 어디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 버블은 끝이 어디냐? 결국 돈이 언제 회수될 것이냐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라고 이 보고서는 이야기합니다. 막대한 유동성 회수 시기는. 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지금의 막대한 유동성은 치료제와 같습니다. 코로나를 직접 치료하는 백신, 이 경제를 직접 치료하는 유동성, 돈. 그러니까 치료제와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 치료제를 지금 중단하면 반대로 지금까지 처방해왔던 돈이라는 약을 다시 회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지금은 회수할 때가 아니다. 돈을 계속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유동성의 버블은 회수될 때가 문제인데 빚을, 이게 다 빚이란 말이죠. 이 빚을 다시 상환해야 할 때가 문제인데 그때가 적어도 최소한 내년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이 보고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언젠가 이 돈은 회수될 겁니다. 즉 유동성이 회수될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나라가 어딜까?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겠죠. 대체로 이런 신흥국들은 수출 의존도가 대체로 꽤 높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의 경우는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이 수출 100% 이상 의존한다. 내수가 GDP 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극단적으로 없다. 할 정도로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도 만만치 않죠. 바로 여기에 한국이 있는데 한국도 GDP의 한 40% 정도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의 위치를 보면 신흥국들 가운데도 조금 이제 상위권에 있죠. 수출 의존도가 높다. 상위권 정도에 있고 OECD 선진국 클럽에서는 한국이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어쨌든 이 유동성이 해소될 때 가장 큰 영향을 먼저 받는 국가가 어디라고요? 신흥국들. 자, 그런데 이 유동성은 언제쯤 해소된다고요? 최소한 내년은 아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최소한 내년까지는 자산시장의 버블, 이 현상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앞에서도 보았지만 신흥국의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예컨대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부진할 전망은 다 동일한데 얼마나 부진할까라는 점에서는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는 베트남을 비롯한 몇몇 나라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 국가들은 2019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깊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고 한국은 이 정도 위치하니까 앞서 우리가 한국의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하다 제일 오른쪽에 있었던 그림을 앞선 자료에서 보았죠. 마찬가지로 한국이 2019년 대비 성장률이 둔화 현상, 마이너스 현상이 상대적으로 아주 양호한 국가다라는 전망을 또 이 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흥국들이 수출에 의존하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비행기도 막히고 교역도 엄청 전 세계 글로벌 교역량도 떨어졌으니까 신흥국들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죠. 주요 신흥국의 수출 전망도 자, 이 파란색 막대기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주요 신흥국의 2020년
실직자 전망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한국은 뭐 한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IMF에서는 전 세계 국가, 특히 신흥국들에 대한 위기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점인데, 이 IMF에서의 신흥국, 특히 신흥국에 대한 위기 진단 기준은 5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인가, 또 GDP 대비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2% 이상인가, 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이 50%를 넘어서는가, 또 GDP 대비 경상 수지가 마이너스 5% 이상의 적자인가, 또 외환 보유액 가운데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 이상인가 라는 이제 5가지 지표를 가지고 IMF는 위기 판단을 국가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IMF는 위기 점검 결과 고위험 국가 5개 나라를 이렇게 꼽았는데,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이집트, 파키스탄, 터키입니다. 이 5개 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지표에서 4개 내지 최소한 4개 내지 아니면 5개 모두 해당되는 국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위험 국가는 5개 지표에서 한 2개 정도 해당하는 이 나라들이 중위험 국가인데, 중위험 국가는 IMF에서는 14개 나라로 꼽았습니다. 중위험입니다. 브라질, 중국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스, 또 헝가리, 인도 등등 14개 나라를 꼽았습니다. 자, 위기 점검 결과 IMF가 꼽은 저위험 국가 또는 안전국가 10개 나라를 꼽았는데 신흥국 가운데입니다. 한국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저위험 국가 또는 안전국가에 속하는 10개국인데, 이 저위험 국가는 5가지 지표 가운데 1개 정도, 그 다음에 안전국가는 5가지 지표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나라. 자, 5가지 지표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나라 가운데 한국이 들어가 있다. 이 점 기억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IMF에서 위기 점검 결과 5가지 지표 기준에 한국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신흥국 가운데서는 안전국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라는 걱정이 있죠.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앞으로 어찌 될 수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IMF 역시도 이 위기 지표가 점점 취약해지면서 지금까지의 중위험 국가들의 숫자가 지금보다 더 증가하고, 중위험 국가의 숫자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안전한 국가 또는 저위험 국가가 줄어들고 중위험 국가로 옮겨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 당장의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은 돈이 계속 공급되면서 아직은 낮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지속되면 이 신흥국가들의 위험, 이것이 훨씬 더 부각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또 맞물려서 돈은, 유동성은 최소한 내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종합시켜보면 이 신흥국 문제가 돈이 해소될 때 큰 걱정일 수 있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2021년이 아니라 2022년 이후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2가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환율, 두 번째는 유동성 버블입니다. 이 2가지 보고서를 결합시켜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물론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많이 높아졌죠. 그것은 심리적인 압박 요인입니다. 이제 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심리적인 압박 요인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의 급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등의 악재가 나타나면 심리적인 영향으로 주식시장은 조금 크게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받치는 힘은 유동성이고, 이 엄청난 유동성은 앞서 우리가 몇 가지 그림에서 보았습니다. 그 기억을 소환해 오시면 이 엄청난 유동성은 주식시장에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최소한 내년까지.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은 경제가 좋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의 힘으로 움직였고, 이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10년 전의 글로벌 금융위기나 그 이전의 여러 가지 경제 위기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 돈을 두드러지게 해소하지 않는 한 붕괴될 염려는 없다. 이 이야기를 보고서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한국 주식의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많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예를 들면 등등인데, 그 가운데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점에 사서 지금 물렸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래서 앞으로 폭락이 이어지기 전에 팔고 나와야 할까? 저는 조금 더 인내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환율과 관련되어서 다시 결합해서 설명드리면, 약달러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한국으로 투자 자금을 옮겨오는데도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방송은 9월 23일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어제죠. 9월 22일 날 한국의 주식 시장이 2% 넘게 빠졌습니다. 재미난 것은요, 기관들의 주요 매수 주체들의 이 흐름을 보면 기관이 한국의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이 엄청 팔았고, 대부분을 팔았고, 그 대부분 판 것을 개인들이 또 대부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관망하다시피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은 한국 주식시장의 최소한 어제의 큰 하락을 외국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은 관망했다. 이 포인트도 환율 하락과 결합시켜서 생각하면 한국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특히 주식시장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아주 크게 지배하는 투자시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실물, 돈의 흐름 등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서 심리적인 관리, 마인드 컨트롤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다른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은 방송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